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당시 동창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삐끗한 새치가 포착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만리경, 천리마 1 등의 글자가 적힌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사진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5년 만에 정지됩니다. 국방부는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6일 만에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4일간 휴전하는 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1일씩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유권자 42%가 여당 선거에 도움될 거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막말과 설화에 느슨해진 당의 경각심을 환기한다는 차원입니다. YTN 뉴스제니 이슈 이어갑니다. 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찰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고 윤 대통령도 제가했는데요. 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호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조만간 비행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먼저 국방부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 입장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방부는 정부 의결에 따라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거나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군 간의 대화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는 점과 우리 정부의 의결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본다며 통지 방법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오후 3시부터 정지됩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 등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부 지역은 40km 이내, 서부 지역은 20km까지를,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 등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비행금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만간 군단급 UAV 등 우리 무인기나 감시 정찰 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에 효력 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상응조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비행금지 구역 해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 정지 대신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에 나설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며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행태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며 효력 정지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전 남북 국방수장 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 핵심은 군사번개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훈련을 중단하자는 겁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에선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그래픽으로도 보는 것처럼 서해에서는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동해에선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군까지 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서해 상공 등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위반 사례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국방백서를 살펴보면요.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포병 사격을 한 사례가 상당수였고 육지에선 GP에 충격한 사례, 그리고 지난해 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소형 무인기 침입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가 최근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는 3,600회 정도나 됩니다.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그나마 남북 사이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끝내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기로 하면서 사장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비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남북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 전투기, 정찰기 등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걸 놓고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질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미국 정부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질문해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해도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또다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북한이 한미일 군대를 원격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올해 세 번째로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당초 10월 발사를 공언했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 때문에 미뤄졌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훗날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AP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정찰 위성이 북한을 겨냥한 공격을 감시하는 동시에 더욱 정밀한 공격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고대해왔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정찰 위성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술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한반도에서 우주 경쟁이 가열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은 오는 30일 첫 독자 군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이번 발사는 북한의 처음으로 한미일 군대를 원격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 첫 위성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 46일 만에 임시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4일간 일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현지 시각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투표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4일 동안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1일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0,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독일이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 지원을 추가로 약속하는 등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 러시아의 폭격으로 자동차가 불에 타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구급차에서는 중년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의 절반 이상은 최전선과 먼 후방에서 나왔으며 주로 장거리 미사일과 집속탄 등 폭발성 무기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So we are altogether it's a package of 1.3 billion euros and I'm quite sure
This is the fifth package since last winter. This will help you in your fight against.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첫 방문지로 키이우를 찾았고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이어 독일 국방장관까지 방문해 서방의 굳건한 지원을 부각한 것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식어간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독일의 추가 지원 규모는 미국이 약속한 1억 달러의 14배 이상입니다. 독일은 방공체계와 포탄, 대전차 지뢰 등을 대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방과 미국의 지원 강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인물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나온 이 말 정말 화제가 됐죠.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한 장관의 이 사투리 지적에 말을 보탰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이야말로 사투리를 쓴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투리 심하게 쓰죠, 저도.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사투리? 장관은 사실 기관의 수장으로서 기관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대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법무부예요. 그죠? 검찰은 검찰이어야 됩니다.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사투리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금은 여의도 사투리보다 용산 사투리가 더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우리 당의 지금 문제는 여의도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고 용산 사투리가 문제입니다. 용산 사투리요?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용산 사투리.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이나 홍범도나 뭐 해병대원 사건이나 이게 용산 사투리지 여의도 사투리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용산 사투리가 문제고 민주당은 암컷 이런 막말이 문제고 서로 이제 말이 문제긴 한데 차라리 그냥 여의도 사투리를 쓰면은 정치가 나름대로 돌아가는 거죠.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이건 단순히 사투리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막말. 당 지도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하긴 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말 한마디가 총선 국면을 바꾼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그 진의가 본 뜻이 어떤 거라고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고 당 안팎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국민들에게 좀 사과하고 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때문에 총선의 국면이 바뀐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국민들은 다른 뭐보다도 국회의원들의 그 태도, 그들의 품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민주당의 의원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당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당의 의원들도 정말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자제시켰어야 되죠. 최강욱 전 의원 앞서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한 바 있죠.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 의원은 최 전 의원의 사고 기준이 너무 강성 지지층 위주로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당의 인사들이 전체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기준이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외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나갈 때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특정 지지층, 강성 당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죠.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죠.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실 근위대 사열과 예포, 황금마차 행진 등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어 연설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환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자신을 선택한 찰스 3세 국왕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아리랑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차 행진,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김건희 여사가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까지 10분을 달렸습니다. 1년에 딱 2차례만 국빈을 부르는 영국 왕실답게 품격 있는 대접이 돋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국빈 오찬에 이어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같은 우리나라와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영어 연설에 담았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에 잇따라 헌화하며 우리와 영국이 혈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유와 연대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 김수연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알아보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를 석 달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구도와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과 이준석 신당설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맡아 진행한 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이병일 대표 그리고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조성호 기자, 이번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과 10월 넷째 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1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선 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1.2%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저희는 한국조사협회와 국제적인 여론조사 보도 기준에 맞춰서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조사와 관련해서 전화 면접 그리고 응답률 10% 이상 조사만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고 조사 방식이나 공표 공신력을 높이려는 보완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사 결과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조사들과 비교해서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 조사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25%, 더불어민주당이 36%, 그다음에 무당층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조사에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한 3% 정도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반면에 무당층이 한 3%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도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저희 조사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예. 응답자 대부분이 일단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고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25%, 9월, 10월보다는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에 투표할 거란 유권자는 39%, 4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랑 추세는 비슷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보다는 많이 나와서 투표 의향을 보면 세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답변보단 야당에 힘을 싣는 정권 견제 성격이라는 답변이 석 달 연속으로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총선 관련 조사 내용 살펴봤고 정치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여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물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2%는 도움이 된다. 반면에 41%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이제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64%가 여당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이 출마하면 선거에서 좀 반등 기회가 올 거란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야당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 출마가 오히려 이제 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여당에 예. 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그런 바람이 반영된 거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말고 예. 이제 야권에선 조국 전 장관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하면서 정계 진출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예. 저희가 조 전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긍정, 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설 가능성은 하루가 다르게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지자 연락망까지 모으면서 새해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YTN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24%라고 하면은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예. 일반 절대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지지할 의향, 어떤 호감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25%인데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24%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예. 지지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호남에서 예. 38%로 좀 높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체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판단컨대는 호남이나 TK 같은 경우에는 양당 구도라기보다는 어떤 일당의 그 압도적인 지지세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체제로서의 뭐 그런 의미를 나름대로 갖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전에 국민의당,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그다음에 TK에서의 자민련을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25%, 24%라고 하면 예.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바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수치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은 여당 지지층이 이준석 신당,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얼마나 흔들릴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13%만 신당을 지지할 거다라고 했고 민주당 지지자가 오히려 25% 더 많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고민할 때 뭐 참고 사항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 요구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혁신위 중심으로 뭐 친윤, 뭐 중진, 그 험지 출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표 험지 나가라 이런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는 적절한 험지 출마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4%, 36%는 부적절한 요구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2%가 적절한 요구다. 한번 그래픽을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래픽을 좀 바꿔주시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52%가?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험지 출마가 지도부의 험지 출마가 적절한 요구라는 게 52%,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44% 대 42%로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의 지지자들이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당내에서 나오는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김기현 대표 쪽이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도 다음 달 9일까지인데 예산안 말고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쟁점 놓고 대치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부르는데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서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라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잖아요.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쌍특검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여론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28%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난 겁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할 당시에 야 3당이 공조를 했었는데 지지 정당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는 모두 쌍특검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다른 쟁점 법안들이었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했고 또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대통령 제2요구권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 어떤 판단을 내리길 좀 원하던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2차례가 있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가 51%,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가 29%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게 나왔고요. 모른다거나 답변하지 않은 응답자도 한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조성호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석 달째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0%로 같았는데 부정평가는 1%포인트 높아진 66%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에서 46%로 긍정평가가 많았지만 잘못한다 이런 부정평가도 48% 비슷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대체로 50%, 많은 곳은 88%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어떤지 살펴보니까 70대 이상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18세에서 29세는 17% 그리고 40대에서 11% 이렇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이병일 대표,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결과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TS의 RM, 지민, 뷔, 정국이 입대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늘 공식 SNS를 통해 RM과 지민, 뷔, 정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건조 기능이 떨어지는 최대 건조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한두 명이 사는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 100만 원 안팎하는 대형 건조기보다 훨씬 저렴한 20-30만 원대여서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10kg 이하 소형은 건조기 10대 가운데 2대꼴로 팔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인 지난 7월엔 점유율이 34%까지 올랐습니다. 미혼이긴 한데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 때문에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빨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이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표준 건조 용량을 넘는 최대 건조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건조 용량은 2.5kg 수준이지만 광고에는 3에서 4kg으로 최대 건조 용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인증된 표준 건조 용량은 건조 기능이 보장되지만 최대 건조 용량으로 빨래를 넣으면 건조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건조 용량으로 세탁물을 투입한 후에 건조를 시켰을 때에는 보통 가장 잘 마르는 세탁물 기준으로 최대 건조 용량을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반 의류 제품을 투입해서 건조했을 때는 건조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제품별로 건조 시간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나고 에너지 소비량도 최대 1.6배 다를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우선 미니 건조기도 중대형처럼 표준 건조 용량으로 표시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법정기념일 김치의 날입니다. 특별히 11월 22일로 제정된 이유가 있는데요.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제정됐습니다. 이런 효능이 널리 알려지며 이젠 전 세계인이 찾는 음식이 됐습니다. 올 10월까지 김치 수출국은 93개 나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0년 전 61개 나라에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32곳 나라가 더 늘었는데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김치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어딜까요? 1위는 전체 40.5%를 차지한 전통 수출국 일본이었고요. 미국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과거 한인 마트에서 볼 수 있었던 김치를 이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영국, 홍콩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서구권 나라에도 김치를 수출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치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선 김치의 날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4월엔 연방 하원의원회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발의돼 다음 달 6일에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영국 런던의 킹스턴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남미 최초로 김치의 날을 선포했고 이어 아르헨티나도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으로 더욱 명성을 높이고 있는 김치.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커지면서 김치가 전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경찰들은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공문에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 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주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경찰청은 각종 사고나 범죄 현장에 경찰력이 많이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밝힌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의 이유는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관들 현장 투입은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특히 강조됐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 밀집 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내년에는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며 행정관리직을 줄여 순찰 활동을 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망에는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일당백을 강요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어느 경찰관은 수시로 비상을 걸어 연가도 못 가게 동원할 땐 언제고 이젠 마른 행주 짜내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합니다.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왜 현장 직원들이 받아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형사들의 밤샘 초과 근무는 생명 단축과 연결되는 일인데 대가를 못 준다면 말로만 충성하라는 셈이라거나 시간이 아닌 돈을 저축하고 싶다. 인력 부족에 허덕여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는 참 징글징글한 조직이라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타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면 이런 그 좀 감소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텐데 업무의 교육도 벅찬데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전국 경찰관들의 불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이른바 근무혁신 계획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날씨는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퇴근길에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방부터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9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이른 오후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